아세안 발표는 국립외교원의 박민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에 대한 토론은 연세대학교의 김형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정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잘 네. 보이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배 연구자들에 이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국가 리뷰 아세안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나 인가였는데요. 사실 이제 어 작년에 이제 의장국이 라오스였기 때문에 저는 '라오스가 의장국일 때 아세안 중심성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연합으로서의 적실성, 회복까지는 이제 라오스가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포괄적인 comprehensive한 시도는 하지 못했다. 조금 패치한, 좀 파편적인 시도를 했고, 그 파편적인 시도를 한 부분은 좀 low hanging fruit, 그러니까 쉽게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을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적실성 회복을 위한 파편적 시도와 한계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아세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2024년 아세안 평가, 아세안 평가는 의장국으로서 라오스에 대한 평가와 주요 합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남중국해와 미얀마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외에 EAS나 ARF 같은 아세안 주도 다자 회의에 대한 평가, 그다음 한아세안 관계 평가, 그다음에 올해 전망과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대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 외교, 경제뿐만 아니고 기술 등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이제 영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확대되는 특성을 보였고, 또 러우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학살로 인해서 회원국 간 의견의 차이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국익 기반의 진영화, 진영 간 대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약화되고, 그 작년 카잔에서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가 대흥행하였고요. 또 아세안 회원국들도 지금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브릭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1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이완되어 왔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소다자 중심의 격자형 안보 체제 구축하면서 아세안 중심성과 또 이 격자형에 참여하는 국가와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 사이에서 또 균열이 나오기 때문에 단결도 약화됐다. 그다음에 중국의 남중국해 내 강압 행위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계속 지속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아세안의 단결이 약화되었다. 그다음 메콩 지역이 CLMV로 묶여 가지고 아세안 내에 개발 격차 완화 이니셔티브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4개국 중에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미얀마는 이제 쿠데타 이후 위기, 또 라오스 역시도 재정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CLMV 간 격차도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심성이나 단결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힘든 상황에서 라오스가 의장국을 맡았는데, 이제 라오스는 세 번째 맡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 의존적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대표성, 중립성을 가진 의장국이냐라는 의문, 그다음에 외부의 영향력, 여기서의 외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라오스가 의장국을 수임하면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라오스의 외교적 특징은 신중 외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보다는 영내 안정과 공동체 강화에 대해 우선순위를 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년에 그 정상회의 슬로건을 연계성과 보건력 강화, 이 슬로건은 항상 의장국이 정하는 건데 이 연계성과 보건력을 이제 앞에 내세운 것은 라오스의 국내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아세안 공동체 포스트 2025 2045 비전 수립에 되게 집중했던 한 해였고 또 아세안 3대 공동체 중에서도 경제 공동체 관련된 실질 성과에 집중했다. 동시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선을 다소 회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선언으로 나온 것은 이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전략계획 마련에 대한 정상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정상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하이레벨 태스크포스 온 이 아세안 커뮤니티 포스트 2025 비전이 이제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단지 정부 관료만이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시민사회, 싱크탱크, 외부 기관들도 참여함으로써 포용성을 가진 비전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는 회복 탄력적, 혁신적, 역동적,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로서의 아세안 입증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경제 통합, 지역 안보 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공급망 연결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에 대한 정상 선언도 채택되었는데요. 이제 공급망 연결성은 지금 글로벌 미중 전략 경쟁 사회 상태에서 어떻게 아세안 내에서 공급망을 좀 더 연결할 것인가의 이슈,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 글로벌 식량 위기에 있어서 좀 더 아세안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AOIP 및 아세안 중심 지역 구조에 대한 아세안 정상 선언이 채택된 점도 비록 남중국해 관련한 정상선언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이 정상선언이 채택된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공동 성명이 아닌 의장 성명, 의장이 이제 내는 그 성명을 살펴보면 경제 통합이 굉장히 강조돼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 협정의 추가 자유화가 사실상 타결되었고 올해 이제 사인을 할 예정인데 그동안 남중국해 긴장에 집중되었던 중아세안 관계가 어느 정도 환기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지금 추가 자유화에는 조금 더 신에너지 분야, 신산업, 미래산업 분야가 좀 포함됨으로써 좀 더 중국하고 아세안 간에 지금도 최대 교역국인데 서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추가 자유화 협상도 진전됐고 올해 협정이 서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협정에는 동티모르도 참여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통적인 상품 교역뿐만 아니고 좀 미래지향적인 협정으로 개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했던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체결되지 못했지만 거기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디지털 무역 표준 수립 관련돼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현안을 보면 남중국해를 보면 인제 의장 성명 내에서 남중국해 행동 강령 채택 가속화를 촉구한 정도가 언급됐고 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 강령의 조기 체결을 기대한다." 또 남중국해와 그 상공에서의 평화, 안보, 안전 항행의 자유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 그다음에 상호 신뢰 구축과 예방 조치의 촉구 정도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아세안 회원국을 강력히 비난했고 또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중아세안 정상회의나 아니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하면서 이제 남중국해 관련해서 외부 세력이 오히려 진영 간 대치 상황을 약간 조장한다. 그래서 아시안의 지정학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또 비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조되는 위기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합의하는 데는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미진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미얀마 관련해서는 그나마 라오스가 좀 적극성을 보였는데 그 1월에 이제 의장국을 맡고부터 특사를 이제 파견하면서 이후 접근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쿠데타 이후에 4년 만에 미얀마의 외교부 사무차관이 이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 참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아세안의 기존 입장은 그 5PC의 구체적 진전 없이는 미얀마 군부의 정상회의 참석을 불허했는데 조금 라오스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얀마 이 그러니까 군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교부 사무차관에 참석한 것이 아세안이 군부와 타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 의장 성명 내에서 이제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미얀마 주도의 해결책이 강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정상선언에서도 그 미얀마 위기 대응 5개 합의 사항에 대한 그 아세안 정상 점검과 결정 사항이 채택됐는데 이것은 이제 2022년부터 매년 아세안 정상들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고 5PC가 어떻게 진전이 있었냐, 어디가 미흡했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4번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미얀마 사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이제 태국이고 그 12월 19일, 20일에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서 트로이카 플러스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됐는데 이 19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세안 회의가 아니고 미얀마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이제 국경 관리나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협의했고 또 이제 미얀마의 SAC가 총선 계획, 올해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총선 계획을 이 국경을 접한 국가들에게 발표한 계기가 됐습니다. 20일에는 이제 아세안 회의로 트로이카 플러스 회의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미얀마는 참석하지 않았고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외교 장관이 참석했으나 이제 인도나 이제 그 외 국가는 이제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태국이 군부 초청 회의를 2022년과 2023년에 열었을 때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참석을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미얀마가 불참하는 조건 하에서 그래도 트로이카 플러스 회의가 개최됐다는 점에 의해서는 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이제 작년에 10월에 이제 군부가 올해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 실시했는데 원래 10년 전에 인구조사 했을 때는 UNFPA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또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UNFPA가 불참을 하고 중국이 기술 지원을 실시했고 아세안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릿에서 이제 총선 전에 평화 휴전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내긴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세안 차원의 입장이 부재했고 태국 같은 경우는 선거 개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완화, 정치법, 사법, 석방, 민주주의 진영과의 대화 측면에서 지금 아세안은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선거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역시도 선거에 반대하고 또 폭력 중단이나 아니면 대화 재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아세안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 주변국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11월 달에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미아웅 홀라행이 2021년 러시아 방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해외 순방을 중국으로 떠나고 또 중국에서 중국, 태국,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있는 군부를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과 활동을 약화시키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 이제 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세안 방식, 내정 불간섭, 협의를 통한 합의 방식이 지닌 한계, 그다음에 대외 세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되게 해결할 수 없는 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아시안 적실성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세안 주도 다자회 EAS 같은 경우에는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그러니까 진영 간의 갈등을 아세안이 충분히 중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남중국해 관련 문안에 대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았고, 또 영내 위협 요인을 표현한 이 문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어떤 그 국제 환경이 도전 과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않고 의장 성명만 채택되었는데, 이 내용도 과거 성명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라는 한계를 보여줬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았고,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바이든이 이때 뭐 선거 때문에 불참을 했다라는 설명과는 달리 이때 독일과 앙골라를 순방함으로써 이제 아세안이나 아세안 주도 다자 협의체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하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도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좀 EAS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EAS하고 ARF가 과연 차별점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EAS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말레이시아 주도의 EAS 재활성화 방안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아세안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아세안 그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호주, 중국, 인도, 미국, 일본에 이어서 6번째고, 올해는 뉴질랜드하고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미 11개 대화 상대국 중에 절반 정도가 CSP를 맺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맺는 것이 어떤 그 전략적 의미가 있는가, 이 자체로는 의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이걸 정말 이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 단위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CSP 수립에서는 저희 한국 정부가 ABC 비전하고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CSP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행동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한아세안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외교적인 툴인 한아세안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화와 미래지향적 시그니처 사업이 많이 추진됨으로써 여기서 조금 다른 대화 상대국하고의 차별점이 발생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부처 중심의 으로 또 진행이 되고 함으로써 좀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세안 중에서도 회원국 중에서도 좀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의장을 맡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이 기대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슬로건으로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선정을 했고요. 이미 그 작년에 있었던 아시아 파시픽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나르 총리가 3대 중점 전략을 발표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 주도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규제 협력,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아나르 총리가 제시한 것은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 권역으로서 아세안을 부상시키자. 또 회원국 간 격차를 해소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이제 5월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이 채택되고, 이후에 또 3대 공동체 비전과 또 단체별
분야별 작업 계획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세안 회원국 확대, 동티모르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단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 결단을 다른 정상들에게 촉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미 지금 12월에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태국의 탁신 전 총리 플러스 인제 뭐 캄보디아의 훈센 등도 비공식 자문으로 이제 영입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정말 미얀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퀘스천 마크지만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대표 국가로서 글로벌 사우스 주도의 여타 다자 협의체와 아세안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고 예를 들어서 그 걸프 협력 회의 GCC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아세안하고 3자 정상회의를 이미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브릭스 같은 경우에 하고도 좀 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작년 카잔 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플러스 회원국에 가입이 됐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월 9일 날 10번째 브릭스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모두 다 또 가입 신청이나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브릭스와의 협력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2.0 시대의 공동 대응 노력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아세안에 관심도 없고 특히 이제 다자 외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세안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소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 약간 관세 또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아세안이 영내 경제 통합을 더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제 말레이시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중 경쟁이 너무 격화되면 어떻게 보면 그 좀 균형을 찾는 입장에서 중견국과의 실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투자 유치나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한국 등 중견국과의 협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아세안은 더욱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 내에서 지역 연합으로서의 적실성 회복을 위해서 불완전한 시도를 했던 한 해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경제 통합이나 공급망 협력,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였으나 또 역시 2021년 이후 미얀마의 아세안 회의 참석, 군부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점이 또 장단점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내부 분열이 확대되었고 아세안 차원의 대응 방안 합의는 미진했다. 또 EAS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역시 불참했고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한 해였다. 또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1년밖에 의장국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그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 시대에 맞는 대응을 좀 제안해야지 이제 아세안이 정말 의미 있는 렐러번트한 지역 연합으로서의 적실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세안 그 관련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세안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레이시아가 올해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아세안 관계는 CSP가 그러면 기존의 그 관계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을 때 의미 있고 내실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라고 이제 아세안은 설명하는데 정말 이 MSMB 원칙에 맞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좀 핵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아세안 협력계획 기금의 대형화와 미래 지향적 시그니처 사업이 잘 이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 MSMB 원칙과 또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반영한 이제 행동 계획이 잘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토론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바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토론 맡은 김용종입니다. 방금 전 선생님 그 논문과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세안 적실성 회복을 위한 파편적 시도와 한계 주제인데요. 그 다른 리뷰도 그렇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또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아세안 리뷰 그리고 이제 아세안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늘 이제 큰 화두가 이제 아세안의 그 역할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한계, 늘 이제 그런 것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급하셨던 주요 이슈들, 미얀마라든가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세안 공동체의 통합 심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두 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연간에 계속 지속되고 또 이제 매번 그렇게 아세안에 대한 비판점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세안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장국 또는 새로운 계기에 다시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기대와 실망 또 기대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024년의 그 리뷰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별히 이제 보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주요 사례들을, 어떻게 이제 좀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적실성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이 아세아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여부를 의미도 하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그 방향성 그리고 이제 접근법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적실성이 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함의를 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세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몇 가지 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처드 스타프라는 사람이 2019년에 얘기했던 것이 아세안 평가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 효과, 그리고 이제 정통성을 구분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 달성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것이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의 그 산출인데 영내 문제라든가 또는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활용 가능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효과, 즉 결과물이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렇지만 이 정통성의 문제 부분에서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정통성의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효과, 그리고 이제 적실성의 문제가 이제 혼합돼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아세안이 영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영내 논의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 자체가 또 다른 미중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미중이 주도하는 광역 지역주의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지역주의라든가 아니면은 타다자 협력 체계라든가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다자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역할을 양보할 경우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아세안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의미에서의 정통성을 상실하는 그런 위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실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것들을 저는 다 포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에 불거졌던 그런 특징들, 현상들이 이렇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정통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중국해 미얀마 사태에서 이제 아세안이 실패해서 되는데
이것이 외교적 메커니즘의 구조적 결함인지 아니 행위자 간의 이해 충돌의 변화인지 국내 수준의 문제인지 또는 정말 아세안 차원의 이제 구조적 메커니즘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적실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뭔가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국 라오스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고 순환적이고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공식 석상 이외에서의 의장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되는 것 그래서 강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에 기능적 협력들,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 협력들이 또는 이제 안보 문제라든가 각 의장국의 이해관계에 서로 이제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든가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의장국이 지금 위험 회피적 리더십이라고 이제 평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부정적 평가로 이게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또 뒷부분은 이제 경제적 부분에서 큰 성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미얀마라든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의장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나름의 저는 그 라오스의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양면적 측면이지 이 각도에서 보면 좋고 저렇게 보면 좋지만 의장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한번 또 제시를 하시고 라오스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기대 수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비해서 평가를 하시면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 이렇게 정치 안보 부분에서의 실패, 경제 부분에서의 성공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걸 좀 융합해서 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티가라든가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 자유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협상이 아직 완전히 타결된 상태가 아니고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티가라든가 대파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의 경제통합과는 새로운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이전의 각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적 경제 요건의 차이, 한계들로 인해서 소극적 또는 보호무역적인 접근을 여전히 장벽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그 평가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25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나 이러면 좀 알려지겠지만 일단 그 주요 이제 회의체에서 보고했던 뭐 추가적 자유와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적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의장국 전망하셨는데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 말레이시아 의장국 역할에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그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의장국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에 또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큰 역할을 했으면 또 하고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말레이시아가 역사적으로 뭔가 좀 중요한 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의 역내 문제가 역외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서 논의되는 즉 아세안의 역할 자체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 자체를 다시 가져오는 이런 역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그런 아세안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취임식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견국가 협력 강화를 예견을 하셨는데, 전망을 하셨는데, 아세안이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이 미중 갈등 이렇게 심화될 경우에는 양측에 있어서 어, 더 실질적인,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양측으로부터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견국 협력 강화로 이어질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약간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결력 악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뭐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회원국 국내적 수준에서 문제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오는 것이 이제 아세안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것도 기존에 논의하셨고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한번 2024년의 특징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사양 관계는 사실은 이제 하나사양 관계에 있어서 주요 그 이니시애티브를 이렇게 제기하고 했던 것은 한국 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향후 하나사양 관계에 대한 전망도 한국 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CSP라든가 뭐 카시 뭐 이런 걸 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아세안 적실성 회복에 이게 도움이 될는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기준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하나사회 협력기금 같은 경우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즉흥적 제안에 가까운 제안으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 소진되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을 했고,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 이게 그 바이파티산 같은 주제로서 아세안에 대한 관계 또는 협력 강화 지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 어떻게 더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소소하게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선생님이 주신 논문에 보면 이제 몇 가지 표현상에 조금 어, 주의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과 진영화인데, 사실 이제 진영화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이게 또 다른 논쟁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아세안의 큰형을 자임한 인도네시아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이제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을 직접 촉진하기 베이징 협상 테이블을 그려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랩하고 있거든요. 규칙 기반 질서를 답안으로 전제했다는 느낌, 그리고 베이징이 협상 테이블에 임하지 않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 쓰시는데 의도는 이해되지만 글자 그대로 읽기에 약간의 뭐 논쟁 또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리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히 예, 토론을 해주신 김영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토론을 이렇게 알차게 또 알찬 발표에 대해서 알찬 토론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저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서정인 대사님하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 전동위원회 개관연구원이신 박지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예, 두 분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김영종 선생님의 그 토론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준 선생님께서 역시나 꼼꼼하게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원고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이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 외교가 이제 최소 6개월 정도 이제 공백인 상황인데,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또 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일본이 조금 더 목소리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좀 그 시기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그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앞으로 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다행인 것은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수립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정권의 시기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되면서 그 정부에 거쳐서 인제 행동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 CSP가 그 수립되고 나서 이제 행동 계획에 그걸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는데, 이 행동 계획이라는 어떤 제도적 틀을 통해서 저희가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근데 그 방향 뭘 담아야 되는가는 진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그 타 대화 상대국 대비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가 진짜 중요하고,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장국 활동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세안의 회원국 간 단결력의 약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저는 관리를 못하는 것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장 차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관리가 좀 못하게 됐고, 그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세안이 갖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계속, 그러니까 그 아세안의 구조라는 것이 변화하지 않은 채, 아세안 헌장도 뭐 크게 업데이트되지 않고 운영 방식도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문제들, 큰 문제들을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적실성으로 할까, 효율성으로 할까, 효과성으로 할까, 정통성으로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 원고 내에서 언급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서정인 대사님께서 주신 질문 관련해서 그 미중 경쟁의 격화, 그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접근, 즉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외교가 약탈 외교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요. 지금 어 이제 데이 1 까지는 아세안이나 동남아가 크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제 또 저희가 언급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데, 근데 저는 아세안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트럼프 1 기도 잘 대응했고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세안한테는 이 큰 강대국 간의 경쟁 상태가 크게 낯선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또 이 상황에서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에서 오히려 자기네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세안에서의 어떤 큰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아세안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으로, 저는 이번 프라보 정권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이제 아세안이 한국에 당분간은 러브콜을 안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희가 아세안이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야지 딴 대화 상대국한테 사실 더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아세안 국가들 간의 리더십 변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국내 정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쪼금 아세안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좀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에서 크게 외교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의장국이 그 아세안 협력을 이끄는 데 방향성과 협력 정도, 그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아젠다 세팅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의장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속 뭐 이의 제기가 있는 부분을 의장국이 조금 더
관심을 돌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곳을 좀 더 중요한 아젠다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아젠다 조정하는 차원에서 의장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의장국이 어떻게 그 주요 강대국하고의 관계를 맺고 외교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제 올해는 말레이시아고 이제 앞으로도 되게 좀 중요한 국가들이 의장국을 맡을 순서가 됐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는 좀 의장국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문수 선생님, 네, 너무나, 네, 또, 따박따박 잘 발표에 대해서,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도 이제 그냥 간단한 지역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그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던 논문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동티모르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관한 절차도 2024년에 어느 정도 소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고, 그 정회원 가입을 위한 로드맵이 가동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2023년에 미얀마에서 아시다시피 동티모르가 계속 이제 미얀마의 그러니까 저항 정부 쪽을 이제 계속 지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군부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이제 2023년 말에 이제 그 동티모르 대사를 갖다가 미얀마에서 추방해 버리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동티모르도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이런 아세안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오갔었는데, 과연 이제 그 동티모르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이제 인준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세안은 이제 만장일치의 합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미얀마 예, 어떤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합의 과정에서 미얀마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 그 합의 과정에서의 미얀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얀마의 발언권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아세안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얀마가 그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플러스 그 확대 회의에 그 그 확대 회의에 참가하는 그 그 가 업저버의 확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미얀마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싱가포르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미얀마가 이 이슈를 거부하는 것이 지금 맞냐? 이런 발언권을 갖는 것이 맞냐?" 근데 미얀마가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그 옵저버 확대가 안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방장관 회의에 한한 거고 이 동티모르 가입 이슈는 더 큰 이슈고, 근데 여기서 저는 '미얀마가 충분한 발언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아세안 전문가들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동티모르는 언제 정회원이 될 것이 같니?" 근데 이거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상들이 정하는 거다."고. 왜냐면 이제 각 회원국 입장에서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잖아요. 어 동티모르 가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입장인데, 이것을 탑다운식으로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또 언제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다. '열린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미얀마가 충분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아세안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틀 동안 열렸던 우리 제7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는 자,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발표에 참여해 주신 9분의 발표자로는 9분이 아니라 총 11분입니다만, 11분의 발표자와 이제 토론 맡아주신 9분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그리고 어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남아서 우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는 오늘 끝나지만 이 영상을 계속 녹화를 했습니다. 이 녹화한 영상을 편집해서 동남아 유튜브에 보시면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채널이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편집을 마친 그 영상을 유튜브 그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채널에 게시를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제 조만간 올라갈 테니 이번에 그, 그 보셨던 설명회를 좀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좀 그 부분적으로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놓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좀 아쉬움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8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